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2년 2월 8일 설 연휴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추석과 함께 큰 명절이죠. 대부분 떨어져 살던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안부를 묻거나 제사를 지내러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 많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5세의 윤남희라는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명절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윤남희 씨는 아침에 둘째 언니를 만나 장을 봤는데요. 징검다리 휴일이거나 주말이 낀 명절이면 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윤남희 씨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었어요. 금요일에 쉰 걸 보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을 보고 헤어지면서 오후에 다시 만나 마사지샵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윤남희 씨가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마사지를 못 가게 됐다는 거죠. 언니는 윤 씨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걱정이 됐지만 윤 씨가 영업사원이다 보니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도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미안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윤 씨는 어린이집에 보냈던 22개월의 아들을 데리고 이발소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집에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기고 사무실로 출근을 했어요. 오후 4시 50분이 됩니다. 윤 씨는 사무실을 나와 자신을 찾는 고객이 있다며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날 저녁엔 사내 회식도 있었는데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이 통화가 윤남희 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린이집에 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남편도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서 윤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식이 있다곤 했지만 생각보다 더 늦어지는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했죠. 마침 식탁 위에 윤 씨가 다니는 회사 직원의 명함이 있었는데요. 화가 난 남편이 전화를 겁니다. 명절인데 애도 있는 여직원을 왜 늦게까지 집에 안 보내주냐고 따졌어요. 자,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죄송해 하면서 윤 씨를 급히 들여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직원은 예상 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윤 씨는 회식에 오지 않았고 자신들도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은 황당했죠. 이번엔 윤 씨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고객을 만나러 갔다 온다던 윤 씨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이번엔 18년 전 설을 앞두고 사라진 윤남희 씨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정이 가까워졌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 없이 늦을 사람이 아닌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아내에겐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국 둘째 처형과 같이 집 근처 파출소에 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됐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가족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남희 씨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수소문을 했는데요. 경찰은 윤 씨가 실종된 당일 저녁 7시 30분과 32분에 윤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남성이 윤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사용한 곳은 대부업체 2곳이었어요. 전화 내용은 윤 씨의 명의로 카드깡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10시 30분 수원의 편의점 ATM기에서 윤 씨 계좌에 있던 돈이 인출돼요. 경찰은 이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동선 추적을 시도합니다. 윤 씨가 평소 남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다녔는데 남편 카드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13분 동안 총 230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CCTV가 있으면 용의자의 몽타주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었겠지만 주변엔 설치된 카메라가 없어서 이 확인도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고 있는 사람은 윤 씨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외에 남편 카드로 망포동 주유소에서 2만 원이 결제됐어요. 이번에도 CCTV가 없어서 누가 돈을 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윤 씨 소유의 계좌와 휴대전화 발신 기록으로 용의자 추적을 이어갔죠. 계좌 인출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따져본
실종 시간은 회사 사무실을 나간 4시 50분과 저녁 7시 반 사이가 유력했고, 이게 아니라면 밤 10시 50분 이후로 판단됐습니다. 윤 씨가 자발적으로 잠적한 게 아니면 이 사이에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인 윤 씨를 실종 신고한 2월 9일 아침 11시 15분에도 농협 남수원 지점과 국민은행 남문 지점에 있는 ATM기에서 280만 원이 추가로 인출됐습니다. 여기는 은행이라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돈을 인출한 사람의 밝은색 동그라미죠.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찰은 수사 하루 만에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수배하고 잡으면 왜 윤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윤 씨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이 CCTV에 찍혔던 남성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윤 씨를 본 적은 없으며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었다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수한 이 남성의 정체는 뭘까요? 불법 택시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이동시켜주고 운임비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생계 문제로 심부름 일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현금 인출 심부름이라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 심부름을 시키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나 통장을 건네줘야겠죠. 그럴 거면 이런 심부름을 시킬 시간에 자기가 직접 은행을 가는 게 더 번거롭지 않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금 인출 심부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심을 받기 좋은 부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만 받고 심부름 한번 해주면 되는 일이니까 해주기로 한 거죠. 카드를 받아야 돼요. 전화 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모텔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초인종 눌렀는데 문틈으로 손만 나오더니 비밀번호와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는 말을 했고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유도 모르고 심부름을 한 거죠. 그렇게 2월 9일 오전 은행 CCTV에 자기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던 건데 이게 범인의 진짜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대로 이 남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계속 추적당하면서 용의자로 결국 붙잡히고 취조받았을 겁니다. 그때는 경찰이 이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범인은 아마 이 심부름한 남자가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을 만들고 자기는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시나리오를 계획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이 사람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자기 혐의를 벗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력 용의자를 만난 목격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잠깐이지만 용의자의 얼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 안인데도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체형은 아주 왜소했고 행색이 노숙자 같았는데 카드 심부름을 시킬 만한 사람으론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진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용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받기로 했죠. 하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방법이 필요했어요. 경찰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윤 씨와 같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 그날 수상한 일은 없었는지 탐문 수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 2월 8일 오전 윤남희 씨와 만났던 둘째 언니는 이날 동생에게 전화 2통이 걸려왔다는 진술을 했어요. 통신 내역 확인해 보니까 오전 11시와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이 공중전화에서 건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노린 용의자가 신변을 감추기 위해 공중전화로 차를 구입하는 고객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이후 윤 씨를 유인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봤는데요. 이 시간은 윤 씨가 사무실을 나오며 고객을 만나겠다고 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이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단서가 나오진 않아요. 경찰이 윤 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근거로 마지막 행적과 용의자를 언제 만났는지 수사했지만 피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몽타주도 공개됐지만 닮은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장기화되던 중 윤남희 씨 실종 한 달째인 2002년 3월 경기도 안산의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윤 씨가 평소 몰고 다니던 승용차가 발견됩니다. 누군가 고의로 터뜨렸는지
차 뒷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차 내부를 수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가족에게 돌릴 명절 선물 세트와 윤 씨의 소지품들이 들어있었죠. 트렁크에서는 윤 씨의 업무 수첩이 발견됐는데요. 여기를 보면 그동안 윤 씨가 만나온 고객들과 앞으로 상담할 고객의 명단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첩의 마지막에는 홍기찬, 서수원 전화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윤 씨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까지 일했던 내역이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홍기찬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홍기찬이라는 사람이 2월 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서수원 전화국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고 윤 씨와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일 가능성,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경찰이 서수원 전화국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지 모르는 홍기찬이라는 남성을 찾아봤어요. 일치하는 남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전할 줄을 몰랐고 면허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동차 영업사원을 범인으로 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홍기찬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윤 씨가 남긴 메모가 범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범인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용의자 찾기는 또 실패로 끝나요. 그동안의 경찰 조사로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많은 인물들이며 사람을 시켜 돈을 인출한 액수를 볼 때 도박에 중독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원 특정이 안 되는 이유도 납득은 가요. 아마 자기 명의를 팔아서 도박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주민등록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판돈을 구하기 위해 윤 씨와 같은 사람을 노려서 카드를 뺏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대신 인출한 이런 수법을 사용했던 것 같죠. 실제로 도박꾼들은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이 처음 용의자로 특정했던 사람도 유흥업소 여성을 태우는 택시 일을 해오다가 가끔씩 심부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윤 씨의 휴대폰으로 카드깡을 시도한 정황도 도박에 사용할 돈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의심이 가능하죠. 사건 당일 오후 7시경 카드깡에 실패했다가 윤 씨가 실종된 지 약 8일 후 핸드폰이 켜집니다. 이때 다시 카드깡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여기서 이 범인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카드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일종의 가상결제 방식이죠. 돈으로 직접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고 월말에 이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지만 현금 자체를 빌리는 건 아닌 거예요. 신용카드가 그래도 현금 서비스는 할 수 있죠. 돈 인출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수수료가 높고 카드 한도에 최대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한도의 전체 금액을 인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한도에 최대로 현금화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게 카드깡입니다. 횡령의 개념이라서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 설명하는 거고요. 하시면 안 돼요. 해도 금방 잡힙니다. 추적돼요. 카드로 일단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되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되도록이면 산 금액에 가깝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금이나 귀금속,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잡히느냐? 카드 사용 내역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소비가 생기면은 추적되는 거죠. 카드깡을 하는 주 이유는요, 대출금을 갚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 카드를 만들고 깡을 해서 돌려막는 방식인 거죠. 아마 범인은 윤 씨를 납치해서 신용카드를 빼앗고 카드깡을 시도해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빚은 도박빚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실종 당일 윤 씨의 휴대폰으로 대부업체에 카드깡을 물어본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정황은 이런데 이 사람이 경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다시 윤 씨의 휴대폰을 끕니다. 그리고 윤 씨의 승용차로 도주하다가 신호 위반에 2번이나 걸려요. 그럼 과속방지 카메라에 찍혔고 이 장면이 과태료 고지서로 윤 씨 집에 갑니다.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었고 범인 입장에선 좀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고지서의 사진만 가지고 잡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 인출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자수하자 용의자를 3, 40대 나이에 키 164 정도의 매우 왜소한 체구를 가진 허름한 차림의 남성이라고 특정할 수는 있었지만 이 조건에 맞는 남성을 아직 경찰이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왜 하필 윤남희 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냐는 겁니다. 용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해 본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윤남희 씨의 직업은 자동차 영업 판매직입니다. 자기 번호를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노출해야 유리한 직업입니다. 신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외판원들이 많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나 이런 광고를 볼 수 있거든요. 주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범죄 표적이 되기 좋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건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한 번은 자동차 영업직으로 일하던 27세 여성이 고객인 줄 알고 만나러 갔다가 이것을 노린 범인에게 당한 사례가 있었고 윤 씨도 비슷한 수법에 희생됐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윤 씨가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편이 이걸 항상 걱정해 왔고요. 혼자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는 늘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해왔었다고 합니다. 마침 윤 씨가 실종된 날에도 고객을 만나러 가겠다며 가족과 약속을 취소했었죠. 아마 범인을 만나서 실종됐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남편인 최 씨가 걱정하던 상황이 결국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은 여성 외판원은 혼자 고객을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큰 도로 아니면 큰 공간에서 만날 것을 당부해 왔는데요. 사건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안심번호나 매칭 서비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판원과 구매자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생긴 거죠. 어느 쪽이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건데요. 사실 범죄자가 문제지 번호를 노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억울한 거죠. 불편하고요. 반대로 범죄자를 다 사전에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범죄자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영업사원이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남의 것을 뺏기 위해 자기 신분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처를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 사건 당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과 약속도 취소한 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러 간다던 윤남희 씨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22개월이었던 아들은 지금 성인이 됐어요.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둘째 언니와 엄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은요, 윤 씨가 아무런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수원 인근 어딘가에서 유기됐을 가능성과 시신이 발견됐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현재 무연고 시신으로 매장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데요. 범죄 수사가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는요,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들의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영구 미제 사건의 범인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는 있었어요. DNA 증폭 기술도 생겨서 한번 DNA를 채집하면 계속해서 무한 대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종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고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죠. 무연고 시신으로 있을 실종자의 DNA를 조금이라도 빨리 데이터화했다면은 지금쯤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강력범죄는 현재 줄어드는 추세예요. 물론 잔인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만큼 실종자의 DNA를 또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강력범죄로 발생하는 실종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제도 이런 방안을 만드는 건데요.
범죄도 결국 그런데 사람이 일으키는 거라서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개인을 모두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라 다양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남일 씨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몽타주예요. 비슷한 사람을 봤거나 알고 있는 제보자가 나타나야만 사건 해결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 장기 미제로 분류됐고요. 지금 여성 청소년계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날 손님을 만나고 돌아오겠다던 윤남희 씨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던 걸까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0년에 발생해서 지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윤남희 씨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